70대 할머니가 손주를 재우던 중 베란다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갔던 것뿐입니다. 실제 뉴스 보도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부모는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황혼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는 거의 없습니다. 손주를 키우다 사고가 나면 조부모 책임입니다. 양육비를 쓰면서도 권리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황혼 육아 중 가장 위험한 3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입양 문제, 사고 책임 문제, 그리고 재산과 양육비 문제입니다. 실제 70대 조부모들이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조부모 입양 문제부터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한지조차 모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요건은 분명합니다.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해야 합니다. 입양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방임했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부모 입양이 인정됩니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영호 씨는 손녀를 5년간 홀로 키웠습니다. 병원 동의서를 쓸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 입학 서류를 낼 때도 막혔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씨는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실질적 양육자가 조부모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입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양육 의지는 없으면서 친권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게 합니다. 조부모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 결정권도 생깁니다. 재산 관리 권한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고 책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조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4살 손주가 베란다에서 추락했습니다. 할머니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비난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등원 중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집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결정권은 부모가 쥐고 있습니다. 책임은 조부모가 집니다. 병원을 어디로 갈지 부모가 정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훈육 방식도 부모가 지시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말이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부터 나옵니다. 조부모는 방어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부모 본인도 다칩니다. 장시간 육체 노동으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집니다. 경기도의 박순자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 둘을 3년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등원시키고 오후에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육아 우울증도 심각합니다. 공식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70대 조부모 중 30% 이상이 우울 증상을 보입니다.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집안 위험 물건을 치웁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입니다. 창문과 서랍에 잠금 장치를 설치합니다. 아이가 혼자 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듭니다. 베란다 문에는 이중 잠금을 답니다. 계단 입구에 안전문을 설치합니다. 둘째, 자녀와 육아 범위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합니다. 돌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역할을 명확히 나눕니다. 책임 범위를 사전에 논의합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교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신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동 발달 단계를 배웁니다. 아동학대 예방법을 익힙니다. 안전관리 요령을 습득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부모가 법적 지식이 없으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모르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 문제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자식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금액을 보겠습니다. 3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2025년 10월 민홍철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천 건이 넘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의 30%가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여 단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에서 자식으로, 다시 자식에서 손주로 2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납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정민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거쳐 증여하면 2번 세금을 냅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할증은 있지만 한 번만 냅니다. 계산 결과 직접 증여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재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즉, 증여는 손주 명의로 하지만 실질적 관리는 부모가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부모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칩니다. 증여 후 관리 방법까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용도를 명확히 합니다.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다. 조부모는 손주를 키우며 자녀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2016년 부산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17년간 키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향후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용돈이 아니라 정당한 양육비입니다. 조부모가 월급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 성북구, 경기 화성시, 제주도 등입니다. 대부분 월 40시간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습니다. 기관 돌봄이나 베이비시터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대전의 최미경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를 하루 8시간씩 돌봤습니다. 한 달이면 160시간이 넘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월 50만 원입니다.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만 원입니다. 최미경 씨가 받은 돌봄 수당은 월 25만 원입니다. 경제적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면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조부모가 이 때문에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선영 씨는 손주를 4년간 키웠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금으로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치료를 미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조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손주를 사랑해서 돌보고 있지만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양육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 이건 서로를 위한 합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대화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양육비를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반대로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가족 관계도 결국 악화됩니다. 돌봄 수당 신청 방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먼저 거주 지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해당 지역에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대부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기준입니다. 손주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돌보는 것이 증명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황혼 육아의 3가지 핵심 문제를 다뤘습니다. 입양과 후견 문제, 사고 책임 문제, 재산과 양육비 문제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부모가 이를 모릅니다. 알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삶이 바뀝니다. 황혼 육아는 개인의 희생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양과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제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결국 틀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됩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주를 돌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자녀와 명확히 대화하십시오. 제도와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셔야 합니다. 임양이 필요하면 법원에 상담하십시오. 양육비가 필요하면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